자, 1번부터 보자. 군문 고 문제죠. 역관지 인사 제도의 필요성 가정 모름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 식의 문제는 아까 기출 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문제가 계속 등장을 했죠, 여러분들. 답은 나왔습니다.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대응성 제고. 그러니까 요 3번이고 1번은 여러분들 뭐 이 직업 공무원제예요. 1번은 직업 공무원제를 얘기하는 거고. 요 4번도 유능한 인재 나오면 이도 직업 공무원제입니다. 문제고. 자, 그 다음 문제 2번 나온 거 보자.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인사혁 신처 비독립 단독제라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자, 2번은 뭐 일반 수업할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 전문 경력관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전문 분야의 특수한 직에 임명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그 표현은 맞아요. 근데 하나 유의할 게 허접해놓고 직군 쪽으로 자 직렬 등의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입니다. 예외적으로 직군, 직렬 등의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얘기할 때는 전문 경력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맞아요, 여러분들. 자, 3번에 별정직 공무원에서 근무 상한 연령은 65세이며 일반 임기직 공무원은 임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별정직 공무원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60세가 상한선이에요. 65세가 아니라 60세입니다. 그래서 3번 자체는 표현이 무조건 잘못됐죠. 일반 임기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60세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 지문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다음에 4번에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하고 있다. 맞는데 하나 유의할 게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존재하지만 지방직에는 지방공무원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아직까지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방공무원 제도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아까 제가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아까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 7월부터 등장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정리됐으면은 그다음 문제 3번을 보자. 직업 공무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놓았어요. 자, 1번에 개방형 인사. 아까 뭐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계약직 임용, 계급 정년제도 중립, 4번에 정춘위 강을 나왔는데, 사실 개방형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아니야. 폐쇄형은 여러분들 단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걸 극복해서 개방형 하자. 그 표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 직업공무원 제도는 경력직으로서 강력한 신분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해. 그 문제점 생기니까 계급제 임용 제도를 도입하자. 그 표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직업공무원 제도를 얘기할 때는 계급 정년이 아니라 연령 정년이죠.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급 정년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 표현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답은 4번이지. 직업공무원 제도의 약간 특징에 여러분들 공무원의 정속 중립이라든가 신분 보장이라든가 능력에 따른 임명은 들어간다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들. 4번이고 1번과 2번과 3번은 여러분 역으로 얘기할 때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위협하는 요소 상관없어요.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맞고 다시 한번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위협하는 요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문제를 이렇게 다음 중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닌 거 이렇게 문제를 바꿔내도 같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단점 보완한다, 본질 위협한다, 몽땅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좀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자 4번 문제, 7번 문제죠. 작년도 직업분리제의 단점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9군 문제구나. 1번에 행정의 전문성결이요. 2번에 인사별 신축성 부족. 그다음 3번에 계급별 참여 시바. 4번에 직무 경계 불명확성 나왔는데 자 직위 분류제 양성하는 공무원은 전문가라고 얘기했고 계급제는 일반가라 그랬으니까 1번은 계급제의 단점이죠. 2번에 인사 배치의 신축성 뛰어난 것은 계급제. 맞죠, 여러분들? 부족하다. 이거 2번 맞네요, 여러분들. 그 3번하고 4번은 다 계급제도 갖고 있는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계급제의 단점을 얘기할 때는 3번과 4번입니다. 이 4번의 직무경계 불명확성이란 말은 일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표현이고 이 3번의 계권의 차별이 심한 거 계급제도의 주의 특징이라고 한번 제가 지난번에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문제를 보자.
자,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이렇게 해놨어요. 자, 1번에 직무 분석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리해 등급을 정하는 걸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등급시키는 것, 직급을 정하는 것은 직무 분석이야, 직무 평가야? 거기에 이런 상대적 가치를 얘기할 때는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가치를 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등급 만드는 것은 직무 평가지. 1번은 직무 분석이 아니라 직무 평가를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2번에 여러분들 일반적 직무 자료 소집 방법에는 관찰, 면접, 설문지, 일지 기록법이 있다. 요 표현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맞아요. 우리 수업에서 얘기하랬지만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료를 수집을 해야 돼. 해야죠. 관찰, 면접, 여러분 설문지를 질문지를 상관없어요. 일지 기록법 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표현은 2번 맞는 거야.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자, 이제 3번에 일반적으로 직무 평가 이후에 직무 분리를 위한 직무 분석. 아까 절차를 얘기할 때 직무 분석 다음에 직무 평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3번은 절차가 바뀌었지. 앞뒤가 바뀌었잖아. 4번에 직무 평가 방법의 서열법, 요소 비교통 계량, 비계량. 여러분 거기에서 이 서열법은 비계량은 맞지만 요소 비교법은 계량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비계량은 서열법하고 분리법이 비계량이고, 점수법하고 요소 비교법이 바로 뭐다? 계량적인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건 표현이 잘못됐죠. 맞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게 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6번 나온 거 좀 보자.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 15에서 여러분들 14시간 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처럼 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오른 걸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일명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선택제 여러분들 그 채용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몇 번 여러분들? 정답은 당연히 3번이 해당됩니다. 3번. 시간 선택제 공무원. 그 현재 한국서 여러분들 이 대통령령으로 시간 선택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는 계속 뽑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걸 잘 안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러분들 시행령으로 존재하지만 여러분들 거의 사물화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에 출제에 나왔었으니까 요 개념만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들. 현재 그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 한시 임기 공무원 제도, 이거 여러분들 뭐 개념까지 외워야 합니까? 그러는데 여기까지 안 나올 거야.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지금 요거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요 개념 정도만 나올 거예요. 다른 건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하나 개념만 숙제해서 가져가세요. 제가 다른 거 좀 얘기할 거라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 하나,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하나만 숙제해서 가져가십시오. 거기 여러분들 2번의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시간 선택제 이 임기제 공무원 중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2번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정해놓은 게야. 과거의 계약직, 2년, 3년, 4년, 이 계약직 가운데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에휴, 그냥 3번만 가져가자. 괜히 얘기했다. 입만 아프다. 자, 넘겨서 그 다음 문제 보자. 공무원의 인사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거기 겸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자, 여러분들 나왔으니까 이 겸임 자체는 특정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고, 거기 겸임 기간 자체가 여러분들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입니다. 몇 년? 2년 이내. 2년 이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겸임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해당되고 특정직 공무원만을 대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2년 이내로 합니다. 2년 이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1번 잘못됐고, 자, 2번 나온 거 보자.
전직은 인사 관리를 달리한 기관사의 수평적 인사 이동에 해당되는데, 인사 관리하는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수평적 이동을 여러분들 전익이 아니라 이것은 전직이 아니라 전입이라고 얘기해요. 뭐란다? 전입. 거기다 전입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전입.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입 같은 경우도 시험을 본다 안 본다? 시험을 봅니다. 전직은 동일 직렬 내의 수평적 이동을 얘기하는 게 직렬 간의 수평적 이동. 그러니까 행정 직렬에서 세무 직렬로 이동하는 것을 전직이라 그래. 그럼 전직도 시험 봐야 돼. 근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의 수평적 이동이야. 그러니까 국회 공무원이 법원 공무원으로, 법원 공무원이 행정부 공무원으로,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전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입. 그러니까 전입도 시험 봐야 되겠고 전직도 시험 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2번 잘못됐고. 자, 3번 나온 거 보자. 같은 직렬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되며 전보의 의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라 범위를 두고 있다. 여러분들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에 적어보자. 2년에서 3년이에요. 아까 이런 공모직위는 2년 아까 이 계산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2년에서 3년. 그 정보가 너무 지나치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각종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2년에서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요 3번 표현 자체는 그래서 이제 맞다고 봐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4번에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가 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강임된 공무원에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강임된,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강임된 공무원은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그 표현 나온 거 있죠? 그 표현이 잘못됐고, 거기 여러분들 그 앞에 보시면은, 예산 등의 감소로 폐직되어 하위 계급으로 임명하려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별도의 심사를 거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표현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강임된 공무원은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강임되기 전에 봉급을 지급합니다. 지금 여러분 강임이야 강등이야? 이건 강임이야. 강등하고 틀려. 강등은 징계의 유형이고 강임은 징계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그 사유가 나온 게 뭐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산의 감사 정부 조직 개편에 의하여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감임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자. 1과 2과가 통합돼서 한 과가 돼. 그럼 여러분들 5급 자체가 둘이 있다가 한 자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여러분들 5급에서부터 6급으로 내려가야 돼. 그러면 본인한테 의사를 묻는다고. 그래서 6급으로 좀 내려올 수 있겠냐. 대신 자리가 비면 바로 5급으로 다시 복귀시켜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 월급은 그냥 5급에 전환 월급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비록 여러분들 계급은 6급이지만 5급에 전환 봉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강임이에요, 여러분들. 강등하고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요. 이 강임의 여러분들 사유는 예산의 감소, 예산의 감소, 조직 개편. 다시 한번 강임의 사유 두 가지 형태겠습니다. 예산의 감소나 조직 개편 시. 예산의 감소나 조직 개편 시 지금 얘기하시고 강임 자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4번 표현은 그래서 표현이 잘못된 거지. 맞는 것은 3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문제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총액 인건비 제외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짧은에 정원 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자, 이번에 김대중 정부, 총인건비제는 우리가 2007년도에 이루어져. 그러니까 2007년 노무현 정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이 7급 문제는 정부를 많이 물어봐. 이렇게 골 때리죠, 여러분들. 고위공무원 단체도 7급 문제였거든요, 여러분들. 노무현 정부. 그걸 이명박 정부를 바꾸는 줄 알았었고. 그래서 이건 노무현 정부 때,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러분들 도입된 이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 거,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액 인건비라는 말 안 쓰고 기준 인건비란 말을 써. 뭘 쓴다? 기준 인건비. 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기준 인건비. 2014년도부터 이 기준 인건비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만 하면 되고, 보수 관련 각 부처의 자율성 인정되고 있다. 시행기관은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이 총액 인건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일부러 해설을 달아놨어요. 보자 여러분들. 총액인건비 제도는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를 설립하고 예산 보수 조직 정원 관리에 대하여 각 부처의 자율성을, 그러니까 인건비 총액을 주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보수를 주고 예산을 여러분들 배정하는 걸 얘기해요. 신공공관리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김대중 정부가 아닌 노무현 정부 때 등장했다 안 했다? 했다. 그리고 현재 책임 운영 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에도 총액 인건비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근데 선생님이 해설 안 적어놨구나. 그러니까 적어놓자 여러분들. 적어놓자. 총액 인건비 적어보자. 인건비와 운영 경비를 총액 인건비, 대상 경비로 하여, 미안합니다. 총액 인건비 대상 경비로 하여, 인건비와 운영 경비를 총액 인건비 대상 경비로 하여, 이들 경비의 세부 항목 간 전용은 기관장에게 위임. 워낙 여러분 전용할 때는 기재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기관장, 장관의 권한 하에서 자율적으로 여러분들 전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자, 동그라미. 보수에 있어서 보수를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구분. 보수를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구분. 기본 항목은 인사혁신처가 통제하고, 인혁처가 통제하고, 자율 항목은 부처의 자율의 맡김. 그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그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제도. 아까 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걸 뭐로 쓴다 그랬어요? 기준 인건비라 그랬어요. 과거엔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분들 그것을 표준 인건비라고 얘기했거든. 2014년도에 기준 인건비 명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문제. 현행 공무원 보수 및 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작년도 7급 문제인데, 자, 1번 나온 거 보자, 여러분들.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 여러분들 호봉간 승급, 그러니까 승급되는 기간은 1년은 맞아요, 여러분들. 맞는데 거기 이제 직종 간에 여러분들 모르나 여러분들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이 아니라 한국 현재 11개의 봉급표가 있어요. 11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면은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가 별도로 나오고, 일반직 공무원 별도표가 있고, 연구직이 별도로 있고, 지도직이 별도로 있고, 군인 별도로 있고, 경찰직 따로 있고, 하여간 11개. 현재 몇 개? 11개의 봉급표가 여러분들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1개.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지문에서는 1년이면까지는 맞아. 근데 직종 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아니라 여러분들 직종에 따라 다양한 봉급표가 적용되는데 현재는 11개가 있다? 11개의 봉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무조건 페이지 잘못된 거예요. 2번 나온 거. 2번도 꼭 가져가야 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별종직 공무원을 지휘하고 직무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되는데, 그럼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별종직 공무원은 화살표 호봉제가 적용됩니다. 뭐 문제인다? 호봉제가 적용된다. 별종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된다?
호봉제가 적용돼요. 호봉제. 그러니까 2번 표현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 자체는 거기 나온 거 보자.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퇴직 일시금 네 종류가 있다. 그 표현 맞아요, 여러분들. 이 표현 맞습니다. 그래서 4번 나온 거 보자.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서 제외가 된다. 여러분, 군인, 선거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법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법상의 공무원 적용돼서 제외된다. 그 표현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군인 적어보자. 군인은 군인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의 법률적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그리고 저기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거기 선거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선거직은 연금법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비적용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선거직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숙제에서 가지고 가시고. 그건 뭐 여러분들 정리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다 하나만 더 적어보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군인 선거 또 하나 뭘 얘기했어요? 군인하고 선거 얘기했죠. 하나만 더. 견습직원. 견습직원. 그러니까 견습직원이란 말은 시보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 시보 공무원. 정규 공무원 되기 전에 시보 공무원 들어봤죠? 이 시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대통령은 뭐냐?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헌성회 육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성회 육성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은 연금이 없어요. 지방의원들은 지방의원은 연금이 없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헌종 육성회법인가 거기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 자체는 별도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정해서 가지고 하시고 아까 제가 견습 저거 뭐야 견습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견습은 알았죠? 견습 직원은 연금이 있다 없다? 연금이 없습니다. 시보는 여러분들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런 것들은 별도로 좀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이제 9번.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에 공무원갑은 소속 장관에게 직무상 관계없는 증여를 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얘기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무상 관계없는 이 말 나온 거 있죠. 이게 함정이야. 그러니까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 소속 장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무조건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 61조 규정에 위배가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부터 증여를 발생한다. 이 규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61조 규정이 공무원 뭐 청렴의 의미라는 게 나오는데 그 규정에 위배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1번 표현은 무조건 1번 표현 자체를 일단 당연히 여러분들 공직윤리 위배되는 행위가 되는 거고, 됐죠? 공직윤리 위배되는 행위니까 1번은 국가공무원법상 위배 행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직무상 관계없는 증여를 하든 직무상 관계는 증여를 하든 간에 하여간에 증여는 무조건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표현은 무조건 맞는 위배되는 행위가 막혀 있고 2번에
공무원을은 소속 기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여러분들 다른 직무를 겸했다. 이것은 여러분들 허락을 받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현행법인 공무원의 병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구속하였다. 그러면 4번 나온 것, 공무원 정은 대통령 허가를 받고 외국 공무원으로 증언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2번과 3번과 4번 자체를 얘기하던 국가공무원법상 위배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위배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문제 10번을 보자. 자, 우리나라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고른 것 2020년도까지 7급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기억본 나온 거 보자.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을 선물 신고 의무가 없다. 여러분들 지방의 의원도 공직윤리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미아 100불 이상, 100달러 이상, 그리고 하나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이를 국고기관에 신고하고 국고에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기억본은 무조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럼 니은번 나온 거 보자. 우리나라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위원회라는 법률이 있어요. 법률 자체 규정에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번은 맞죠, 여러분들. 이거 보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거기 여러분들 외워야 합니다. 경찰은 총경 이상, 소방은 소방정 이상은 다 여러분 재산 등록의 의무예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저거 보자. 4급 이상. 4급.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상입니다. 4급 이상은 재산 등록의 의무자에 들어갑니다. 제가 몇 급 이상이라고 했어요? 4급 이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4급 이상. 자,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 반면에 하나만 더. 그리고 군인은 대령 이상. 군인은 뭐라 했어요? 대령 이상. 대령 이상 재산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은 대령 이상. 자, 그리고 이제 공개는 보자. 공개. 재산 공개. 공개는 일단은 1급 이상. 1급 이상 지금 얘기상 공개고. 그다음에 군인 같은 경우에는 중장 이상의 여러분들 장교를 얘기할 때는 재산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치안감. 소방은 치안감과 동일한 게 뭐야? 소방정감. 그러니까 치안감, 소방정감 이상의 여러분들 공무원들도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게야. 그러니까 공개하고 등록의 의무자는 약간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개 의무자가 보다 높은 직급이야. 물론 이제 공개 의무자는 무조건 등록 의무자가 당연히 있는 거죠, 여러분들. 등록하고 공개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다가 좀 외워두시는 게 안전해. 4급 이상, 1급 이상, 대령 이상, 중장 이상, 총경, 소방정 이상, 치안감, 소방정감 이상. 됐습니까? 그렇게 암기해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여러분 디귿번은 맞아 틀려. 디귿번은 맞는 편이죠, 여러분들. 1번에 공무원의 백지 신탁의 의무는 부패 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니죠. 백지 신탁의 의무 자체를 얘기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이죠. 공직자윤리법. 그래서 백지 신탁의 의무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공직자윤리법 자체에 근거한 백지 신탁 자체를 얘기할 때는 1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 공개 대상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계 좀비속 포함 3천만 이상, 3천만 원 이상, 얼마 이상? 3천만 원 이상의 금액 자체는 백지 신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지 신탁. 3천만 원 이상. 제가 주식 백신탁의 의무자는 1급 이상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라번 같은 경우에는 부패 방지가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직자윤리법. 여러분들 그 부패 방지법에 들어간 건 3가지가 있어. 부방법 내용 3가지 한번 적어보자.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두 번째 국민감사 청구. 국민감사 청구는 300인 이상 연설을 받아가지고 감사원에 청구를 돼 있죠.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다, 공익을 현재 제외했다, 그럼 300 이상 인사를 받아가지고 감사원의 감사 청구. 그다음 세 번째, 비면직자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비리 위법으로 잘린 공무원들 55. 퇴직 전 5년, 퇴직 후 5년. 알았습니까? 그건 좀 별도로 좀 숙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숙지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 맞는 건 뭐하고 뭐야? 니을하고 디귿만 맞지 다른 건 다 틀려 안 틀려? 틀리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11번부터는 점심 좀 먹고 좀 하자. 어? 점심 먹고 마저 정리하고 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다 풀고 할까? 풀고 하자. 풀고 밥 먹자. 몇 문제 안 되네, 여러분들. 자, 11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및 공개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1번에 공직유관단체는 공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2번에 재산 등록 의무자 아까 5급이야, 4급이야? 4급 이상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2번 잘못했고 3번에 등록할 재산에는 본인의 직계 전속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 직계 전비속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3번 표현은 맞고, 그 다음에 등록할 재산에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의 것은 제외한다. 그 표현은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조는 위야, 위. 존경하다. 비는 비한다,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 아래는 어디까지 하면은 손자까지야, 손주까지. 위는 할아버지까지고.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1급이야 그러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직계 전비속. 조는 위고 아래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4번 표현도 맞다고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자, 여러분들. 자, 부패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 자, 1번에 부패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로 인하여 부패. 그렇죠. 개인의 도덕성 자체의 결여가 부패를 가져왔다. 이것을 여러분들 도덕적 접근이라고 해야 하네. 하죠. 그러니까 1번 표현은 지금 얘기한 도덕적 접근에 들어간 거 맞고, 이번에 부패는 개인의 관료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 여러 가지 복합적. 이건 뭐야? 체제론적 접근이죠. 무슨 접근? 체제론적 접근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부패는 현실에 대한 법령의 이중적 기재 기준과 무한 법 규정, 적절한 통계 장치에 이걸 뭐라 그래? 제도론적 접근이라고 그러죠. 뭐란다? 제도론적 접근.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법규가 아니라 공식이나 뭐 관습이나 규범. 이거 뭐야? 사회문화적 접근. 사회적 접근. 뭐 답의 형태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 문제를 좀 볼까요? 13번.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을 잘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임금 자체를 줬다. 1번에 선입견. 자, 이 선입견 자체를 고정관념에 의한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고정관념. 알았습니까? 출신선의 선입견, 고정관념, 상동적 태도를 얘기하는 게야. 이번에 집중하 3번에 여러분들 엄기효과, 4번에 첫머리 효과. 이 첫머리 효과 자체를 얘기할 때는 첫인상을 중시하는 오리예요. 첫인상. 알았습니까? 첫인상을 중시하는 것들. 이걸 여러분들 이걸 첫머리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인상. 첫인상이 인가 계속 사람을 여러분들 평가하는 걸 얘기해요. 그걸 첫머리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격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관대와의 반대말이고. 정답은 1번이죠, 여러분들. 출신 대학, 이 뭐 최고대, 서울대 출신이라 일을 잘한다. 그런 것도 아니야. 아까 출신 성분을 얘기할 때는 뭐라 했어요? 고정관념, 상동적 태도라 그랬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보자. 14번. 다음의 설명과 근무 성적 평정 방법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 기업군의 피평정자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이게 바로 강제 배분법이죠. 기업군. 니은번에 시간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을 전체 측정 기간 동안 계수로 조사해 평균치를,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당 타자 몇 번 치냐, 이런 식으로 며칠 동안 계속 평가하는 걸 얘기해요. 이게 바로 뭐야? 산출기록법이죠. 니은번은 산출기록법이야. 자,
디귿번에 선정된 중요 과업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과업 수행의 행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까지 몇 개의 등급. 아까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고 여러분들 자 우리 교재에서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나? 도표식하고 중에서권 기록법을 결합한 걸 뭐라 해서 행태기준 평정청도법. 이 행태기준 평정청도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히 기술하고 점수를 등하는 방법. 행태기준 평정청도법을 얘기하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5번 문제 나온 거죠. 보자. 공무원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채용하지만 퇴직 공무원의 재임의 경우에는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의한다. 자, 2번에 전입은 국회 행자부 행정부 면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인사이동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고위 공무원이나 그에 상하는 계급의 성질은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5급의 성질 등 별도의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승진시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승진시험 자체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 행정화, 행정법이 꼭 들어가. 민법, 총칙 세 가지. 이런 것들은 승진시험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죠. 다음 4번에 국가직은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1에서 2급에 해당되는 직위 모두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한다. 모든 것을 민간한테 개방은 아니라 그랬죠. 아까 여러분들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 1에서 3급까지 얘기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개방형, 공모직위, 부자자직위 세 가지 형태로 나눴고, 개방 전체 몇 프로? 20%에 불과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정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4번 자체의 표현이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기출문제 20년도 건 다 풀어봤습니다. 풀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시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전범위 모의고사 25문항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자.